네, 프린트 117페이지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탄소 순환인데, 탄소는 일단 대기에서는 이산화탄소로 존재하고 이제 물속에 녹아 들어가서 물속에서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해요. 물속에서는 이렇게, 대기 중에서는 CO2. 그럼 이들이 어떻게 우리 생물적 요인 안으로 들어오냐? 대기 중에 CO2와 물속의 HCO3는 생산자, 육지는 식물, 물속은 조류에서 그들이 하는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합성이 됩니다. 주로 이제 포도당 형태겠죠. 그러면 그 유기물 중에 일부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동이 될 것이고, 유기물의 일부가 소비자한테 이동을 할 것이고, 또 그 유기물의 일부는 그 생물들의 호흡을 통해서, 생산자의 호흡, 소비자의 호흡을 통해서 분해되어서 CO2로 방출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호흡을 하면은 탄산수소 이온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대기 중으로 확산이 돼서 뭐 CO2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물속에서 녹아 들어가고 녹아있던 탄산수소 이온이 일부가 CO2로 확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유기물의 형태가 돼서 먹이사슬을 돌고 있던 탄소는 동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에서 분해자에게 전달이 되고 분해자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호흡에 의해서 분해하여서 CO2로 방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그들의 사체가 쌓여가지고 사체들이 이렇게 쌓여서 화석연료가 돼서 인간의 활동으로 연소되면서 CO2로 방출되게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생태계에서의 탄소순환 과정이다. A, B는 각각 분해자와 생산자 중 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기 사체 배설물이 오는 얘가 분해자가 될 것이고 얘가 생산자가 되겠죠. 그럼 대기 중에서 생산자로 CO2가 이동하는 거는 광합성일 거고 생산자에서 대기 쪽으로 가는 게 호흡이고 얘도 호흡이고 얘도 호흡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A는 생산자이다 아니다 분해자고요. B는 호흡을 통해 CO2를 방출한다. B는 호흡을 통해 CO2를 방출한다. 맞는 설명이고 기억에서 유기물이 이동한다.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이동을 한다 그랬죠. 정답은 니은 티귿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질소순환인데 질소순환이 가장 문제도 많이 나오고 좀 개념들이 많긴 해요. 질소순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질소를 고정하고 그 고정된 거를 질산으로 바꾸고 질소를 동화하고 분해자 분해 탈질소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질소는 우리 생물들한테서 어디서 필요하냐? 단백질과 핵산의 구성 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소를 음식이든 뭘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질소는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대기 중에 78%가 질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소 고정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질소 고정이 뭐냐? 읽어보면 대기 중에 질소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화합물로 만드는 과정이래요. 대기 중에 질소는 이게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공유결합을 깨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 생물이 이거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좀 생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질소 고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읽어볼게요. 대기 중의 질소는 78%로 많지만 매우 안정된 물질이므로 식물이 흡수하더라도 직접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질소 고정 과정을 통해 이온 형태로 전환되어야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해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질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암모늄 이온이나 이 질소를 이렇게 가져와서 질산이온 형태로 다시 질소 고정,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암기하고 갑시다. 암모늄 이온이고 얘는 질산이온이에요. 네. 이렇게 고정하는 이런 단계를 질소 고정이라고 하고 그 질소 고정은 비생물적 질소 고정과 생물적 질소 고정이 있대요. 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한 게 바로 생물적 질소 고정이고 공중방전, 천둥번개처럼 이런 게 바로 비생물적 질소 고정입니다. 공기 중의 질소는 질소 고정 세균 대표적인 게 뿌리옥 박테리아예요. 적어주세요.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되거나 혹은 천둥번개 같은 그런 공중 방전에 의해서 질산 이온으로 고정이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암모늄과 질산이온이 되면은 얘를 이제 그제야 식물이 흡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식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질산이온이에요. 얘를 더 이용을 잘 하기 때문에 암모늄 이온을 한 번 더 질산이온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질산을 만든다 그래서 질산화 작용이라고 하고, 또 일부 책에서는 그냥 질화 작용이라고도 해요. 토양 속의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작용을 하는 게 질산화 세균이거든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으로 전환이 된다. 그런데 그 중간에 다시 여기 질화작용, 다른 말로 여기 질산화 작용이라고 해도 됩니다.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 되는데 그 사이에 아질산을 거쳐요. 그래서 아질산 이온을 거쳤다가 질산 이온이 된다.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들이 있는 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아질산 만드는 건 아질산균, 질산 만드는 건 질산균이고 이 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아질산 세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식물이 이제 흡수했습니다. 그러면 식물이 흡수한 상태에서 식물 그 안에서 막 질산 이온, 암모늄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얘네들을 가지고 얘네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분자 화합물인 단백질과 핵산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모늄 이온이나 질산 이온은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가 되고 질소를 고분자 물질로 만든다 그래서 질소 동화 작용을 통해 단백질과 핵산 같은 질소 화합물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우리가 먹이사슬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소비자한테 갔어요. 그럼 물질은 순환해야 하기 때문에 돌고 돌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나 생산자의 몸속에 있는 우리에게 단백질, 근육 덩어리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썩죠. 분해자가 썩는다는 얘기는 분해자가 걔를 먹어서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먹어서 그들 호흡을 통해서 이제 호흡하면서 호흡이 아니죠. 분해하면서 이제 암모늄이온으로 호흡은 아까 말했던 CO2 탄소의 순환 과정인 거고 분해를 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다시 바꿔줍니다. 읽어볼게요.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질소 화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되어 토양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토양에 있던 게 생물체로 가고 생물체에 있던 게 돌고 돌다가 다시 토양으로 돌아오는데 그럼 공기 중에서는 계속 내려오기만 하냐? 그게 아니라 일부 질산이온이 탈질소 세균이라고 하는 탈질산화 세균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지워줄까요? 그냥 탈질산화보다는 탈질소를 많이 쓰거든요. 그냥 탈질소 작용. 탈질소 작용. 탈질소 작용에 의해서 탈질소 세균이 하는 거예요. 질소 기체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셈이랑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면은 공기 중에 질소가 있었는데 고정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은 NO3- 공중 방전에 의한 NO3-, 두 번째 과정은 뿌리옥 박테리아와 같은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NH4+로 되는데 이 두 개 다 질소 고정 단계인 거예요. 질소를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이온 형태로 바꾸는 게 질소 고정 단계다. 그 다음은 식물이 흡수하는 거예요. 이 형태로. 근데 얘를 조금 더 좋아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NH4+를 NO3-로 바꿔주는 게 질산 빼기도 해요. 질화 작용이라고 하고 누가 하냐? 바로 질화 세균, 질산화 세균이 한다. 그런데 특이점은 얘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아질산을 거친다는 거. 그래서 얘를 아질산으로 바꾸니까 아질산균, 얘를 질산으로 바꾸니까 질산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은
이게 식물이 얘를 흡수했어요. 흡수했으면은 이 흡수한 이온들을 가지고 생물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갖다가 단백질이랑 핵산으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온들을 단백질과 핵산으로 바꾸는 과정을 이렇게 고분자 화합물로 만든다. 그래서 질소 동화 작용이라고 한다. 이 질소 동화 작용은 식물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당연히 생물체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니까 여러 가지 호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식물에 있는 이런 단백질과 핵산 같은 것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네, 소비자에게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누구한테 가냐면은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NH4 플러스로 분해가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돌고 도는 관계가 일어나요. 이렇게 돌리죠. 이렇게 돌고 돌고 이렇게 생물한테 갔던 게 다시 토양으로 넘어오고, 그러면은 공기 중에 있던 N2는 누가 공급해주냐? NO3 질산이온을 N2로 다시 돌려주는 얘를 우리가 탈질소 과정, 다른 말로 얘를 다른 말이 아니라 이거를 하는 생물은 탈질소 세균이라고 합니다. 탈질소 세균. 그래서 이 과정이 질소 순환 과정이고, 이거 하나하나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질소 고정 N2가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질화는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되는 거, 질소 동화는 생물체 안에서 단백질 핵산이 되는 거, 탈질소는 NO3 마이너스가 N2가 되는 거.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든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 3번만 써주면은 암기가 자연스럽게 될 테니까 한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118페이지 볼게요. 물질의 생산과 소비에서 이제 이것도 단순 암기해야 할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여기 총 생산량, 그다음 호흡량, 순 생산량은 지난번에 잠깐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는데, 총 생산량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고, 호흡량은 생물이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 생산한 유기물의 총량이란 얘기는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장해가지고 열매도 만들고 막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자기가 또 호흡을 통해서 소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호흡량, 자신의 생물이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포도당을 일부 써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은 순 생산량이 남겠죠.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제외한 유기물의 양을 총 생산량이라고 하고, 이렇게 순이익이 있어야 생물이 생장도 하고 열매도 맺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를 보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양을 뭐라고 한다고요? 네, 순생산량이라고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얘가 순이익이니까 얘만큼 식물이 자라야 돼요. 네, 실제로는 식물들이 잡아먹혀요. 그리고 실제로는 식물들이 스스로 말라 죽기도 하고 낙엽이 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지는 양을 빼야만 그 아이의 순수 생장량이 나옵니다. 생장량이라는 거는 생물의 생장에 이용되는 유기물의 총량인데, 그 아이의 순생산량에서 잡아먹히는 양, 말라 죽는 거, 낙엽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제외해야만 생물체에 남아있는 정말 순수한 양이 돼서 그것만큼만 얘네가 생장하게 된다. 그럼 표로 볼게요. 총 생산량은 일단 얘가 먹고 쓰는 호흡량과 그 아이의 순이익이 있는데, 그 순이익에서 낙엽, 고사량 이런 거 빼고 피식량을 뺀 나머지가 바로 생장량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 피식량만큼, 이거는 식물 군집에 살펴본 거고, 초식동물을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는 이 군집 대상으로 하는 거지 한 마리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초식동물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잡아먹는 피식량이 식물 입장에서는 총 생산량 같은 자기가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량이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전체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또 이렇게 먹고 쓰는 거 빼면 이만큼이 그 아이에게 낳는 순수 이득인 거예요. 네,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떤 개념이 또 있어야 되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식물에 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이렇게 똥도 싸고 먹었는데 먹은 거를 다 100%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배출을 하잖아요. 그럼 잡아먹은 거에서 일단 배출량을 빼고 시작해. 그래야 내가 순수하게 먹은 양이 되기 때문에 피식량, 잡아먹은 거에서 배출량을 빼고 남은 걸 우리가 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 그거를 동화량이라고 합니다. 그 동화량에서 내가 먹고 쓰는 거 빼고 잡아먹히는 거 죽는 거 빼면은 남는 게 바로 생장량이다. 네, 그래서 볼게요. 동화량이라는 거는 동물한테서 동물이 먹은 양에서 배출되는 양을 빼야만 얘가 진짜 먹은 양이 되는, 이게 진짜 먹은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진짜 먹은 양에서 호흡량을 빼면 나머지에서 피식 자연사 빼야 생장량이 된다는 거. 이 표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 이해를 하고 몇 번 한번 적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래프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게 이제 식물에서 주로 나오는데 보통 문제는 식물에서 총 생산량인데 순 생산량이 요만큼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요 사이가 뭐냐면은 호흡량인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다 빼고 나니까 순이익이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은 앞에서 봤었죠. 여기서 이게 바로 우리의 순이익인데 내가 생장하려면은 피식량, 고사, 낙엽량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량 뺐죠, 여기서. 그 다음 여기 고사량과 피식량, 고사량도 빼고 피식량도 빼면은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은 생장량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총 생산량은 생장량에다가 더하기 요거 피식량 더하기 이게 뭐예요? 요거 고사량 더하기 이게 뭐예요? 네, 낙엽량 더하기 호흡을 해야 바로 총 생산량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장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개체가 그 군집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설명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체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생체량이에요. 현재 식물 군집이 가지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나무, 산림으로 되어 있는 거랑 뭐 숲풀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당연히 생물량은 얘네 그냥 전체 건조 중량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 건조했을 때 얘네 그람수를 쟀을 때 우리가 생체량, 생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생물의 천이 초기 단계는 관목이고 뭐 수풀이고 하기 때문에 생체량은 적지만 순생산량은 많대요. 왜냐면은 걔네가 작은 만큼 자기가 먹고 쓰는 호흡량도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순생산량이 많으면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생산량도 어쨌든 많을 테니까 빠르게 생장을 하는데 극상에 도달하게 되면은 생체량은 어마어마하겠죠. 다 음수림을, 산림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생체량은 많지만 순생산량은 적대요. 즉, 자기가 생산하는 양과 먹고 쓰는 양이 같아서 균형을 이루어서 극상에 도달하면은 큰 그 생장은 없고 그 산림이 막 나무가 막 계속 자란다거나 그런 건 없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탄소순환과 질소의 순환 배웠는데 탄소의 순환은 공기 중에 CO2, 물속의 탄산수소 이온이 광합성에 의해서 생산자에게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먹이 사슬을 통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이동을 하고 또 뭐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체 같은 것들은 퇴적되어서 연소를 통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CO2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고 질소는 이 공기 중의 질소는 삼중결합의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는 매우 안정된 형태이기 때문에 생물이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 질소 고정, 공중 방전을 통해서 질소 고정되어서 질산이온,
그다음에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이 된다 그랬고 이걸 식물이 뿌리를 통해 흡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암모늄 이온과 질산 이온 중에서 질산 이온의 형태를 식물이 더 잘 이용하고 이에 질산화세균이 질산화작용을 통해서 암모늄 이온을 질산 이온으로 바꿔준다. 그 과정의 중간에 아질산 이온을 거친다 이렇게 했습니다. 식물에게 흡수된 그 이온들은 질소 동화 작용을 거쳐서 단백질이나 핵산 같은 고분자 화합물이 되고 이 형태로 먹이사슬을 통해서 이동하다가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되어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돌아간다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돌고 돌다가 이제 이 질산 이온은 탈질산화 작용, 탈질소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탈자 생각하면 돼요.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다시 공기 중에 질소로 돌아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총 생산량은 식물이 광합성하는 양인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포도당, 유기물의 형태로 포도당을 만들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내가 먹고 사는데 쓰다 보니까 나머지 순이익은 이만큼 남았다. 그 순이익 중에서 순이익만큼 네가 그러면은 플러스 알파 생장하느냐? 그게 아니라 잡아먹히고 고사, 낙엽되는 양을 뺀 만큼만 생장하게 된다. 그러면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본인의 먹이를 만들듯 얘는 누군가 식물을 잡아먹어서 식물 입장에선 피식,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포식한 거죠. 섭식량이라고 합니다. 잡아먹어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본인 몸으로 가져왔는데 일부를 배출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몸으로 들어온 에너지 양은 이 정도다. 그 중에 내가 먹고 쓰고 버린 다음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사하고 남은 그 유기물의 양을 생장량으로 쓴다. 이렇게 복습했습니다. 그러면은 118페이지 볼게요. 이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인데 에너지는 흐른다고 하고 물질은 순환한다 그래요. 아까 봤지만 여기서 물질 순환 보면은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계속 그 안에서 돌고 도는 그 양상을 보이지만 에너지는 태양에서 시작한 에너지가 돌고 돌아서 다 태양으로 가지 않거든요. 읽어볼게요.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흘러서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반면 물질은 생산자에 의해 무기물이 유기물로, 분해자에 의해 유기물이 무기물로 전환되면서 생태계 내에서 순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왜 순환하지 않는지 볼게요. 일단 생태계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의 빛 에너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빛 에너지는 광합성에 의해서 일단 포도당이라는 어떤 물질,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어서 그런 유기물에 저장이 되어서 생물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기물에 저장된 그 화학 에너지가 일부가 세포업을 통해 생명활동 유지에 사용되는데 그때 결국은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무기 환경으로 방출된다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포도당을 CO2로 바꾸면서 ATP를 만드는데 이 만드는 것도 40%고 나머지는 다 열 에너지로 뺏긴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이 열 에너지가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나의 체온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나한테는 유용할지 모르겠지만 에너지 측면에서는 우리 몸의 체온이 유지됨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체온 유지하고 내 몸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이 내 체온 유지에 썼던 이 열 에너지가 또 다른 생산적인 뭔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게서 열의 형태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 한 몸 유지해서 70년, 80년 살았지만 내 자체로서의 이런 열 에너지를 뺏기고 남은 에너지는 나의 몸뚱아리가 화학 에너지 뿐이거든요. 그게 만약에 분해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또 화학 에너지로 남느냐? 분해되면 걔를 누가 분해하냐? 분해자가 결국은 나를 분해하면서 본인들이 먹고 살면서 또 열 에너지로 뺏겨버려요. 그래서 에너지는 돌고 돌지 않고 다 열 에너지로 뺏겨버린다. 다시 읽어볼게요.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는 세포업을 통해 생명활동 유지에 사용되고 결국은 열 에너지로 모두 방출되어서 전환되어서 무기 환광으로 방출이 됩니다.
결국 각 영양 단계가 가지는 화학 에너지의 일부만 유기물의 형태로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내가 열로 뺏기고 남은 것들이 죽기도 하고 잡아먹혀요. 그럼 잡아먹히면 얘 입장에서는 얘의 에너지가 전달이 된 거죠. 아니, 물질이네, 에너지가. 그래서 얘 에너지는 열로 뺏기고 일부는 잡아먹히고 1차 소비자가 잡아먹힘으로 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고 일부는 열로 뺏기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나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 먹이사슬에 온전히 가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할수록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등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분해자에게 제공되어 분해자의 세포업에 쓰이다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별표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빛 에너지가 계속 유입되어야 한다. 그 다음 여기 에너지 효율이 있는데 그럼 효율이라 하면 내가 얼만큼의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 있게 썼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단순 암기로 하면은 전분의 현이라고 전 영양 단계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1차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생산자한테 만약에 10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열로 800이 가고 나한테 200이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의 200 중에 150은 열로 뺏기고 이쪽으로 50이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내가 200을 가지는데 50이 위로 갔다 그게 아니라 내 입장이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에너지는 1000이나 있었어요. 생산자를 내가 다 먹어버리면 1000인데 나는 얼마밖에 못 먹었냐? 200밖에 나한테 가져오질 못한 거예요. 왜? 얘가 800을 열로 그냥 뺏겨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1000분의 200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됩니다. 다른 말로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총량 곱하기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산해보면 일반적으로 에너지 효율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증가한대요. 계산해보면 생태계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다 이따가 풀어볼 건데 이게 에너지 피라미드인데 이게 생산자, 1차 소비자라고 2차, 3차 그러면 1차 소비자한테 에너지 효율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1000이었는데 100밖에 안 왔어. 그럼 10분의 1이죠. 얘 입장에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100이었는데 15밖에 못 먹었어. 100분의 15죠. 얘 입장에서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15인데 3밖에 못 먹었어. 15분의 3 이런 식으로 10분의 1 그럼 0.1 100분의 15 0.15 15분의 3이면 얼마죠? 5분의 1인가요? 그럼 0.2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올라간다. 그 뜻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개념 다 끝났고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 것들이에요. 생태 피라미드는 각 영양 단계의 개체수나 생물량이나 에너지를 하위 영양 단계보다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렸더니 피라미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개체수도 올라갈수록 그 다음 생물량도 먹이사슬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량도 올라갈수록 점점점 감소하더라. 그 얘기고 근데 얘가 이렇게 꼭 피라미드를 보이는 게 아니라 역피라미드를 보이는 양도 있대. 예를 들어 개체수나 일단 생물량이나 에너지량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올라간다 그랬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개체 하나하나의 크기도 증가할 것이고 생물 농축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런 물리량을 갖다가 이렇게 그려보면은 역피라미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양의 생산자는 여기 생물량이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의 그 건조 중량이거든요. 다 말려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생물량이니까 얘가 생산자니까 뭐 풀도 있지만 나무도 있어요. 나무 얼마나 무거워요. 이렇게 그쵸? 나무들. 그래서 이렇게 생물량이 많은데 해양에서는 생산자가 나무가 아니라 대부분 플랑크톤이에요. 식물성 플랑크톤. 그러면 걔네들은 아무리 걔네들의 질량을 재도 육지에 비해서 굉장히 적겠죠. 그래서 생체량은 오히려 생산자가 이렇게 적은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예외적인 해양의 예외적인 생태 피라미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개체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량, 이 에너지량은 변함이 없지만 생물량에서만 차이가 난다는 거 네, 기억하시고요. 네, 그 다음 생태계는 이제 평형을 이루는데 어떻게 평형을 이루냐? 먹이 사슬에 의해서 평형이 유지된다. 생태계 평형은 주로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되는데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평형을 유지하기 쉬우며 안정된 생태계는 먹이 사슬의 어느 단계가 일시적으로 변동이 나타나도 시간이 지나면 평형이 회복된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작년에도 배웠던 건데 평형 상태였는데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했대요. 그럼 얘가 증가하니까 먹이가 증가해서 2차 소비자가 증가할 것이고 얘가 많이 잡아먹으니까 생산자는 감소하겠죠. 그러면은 아까보다 생산자는 감소하고 얘가 증가했기 때문에 얘가 또 바뀌는 거예요. 얘가 증가하니까 많이 잡아먹어서 얘가 감소하고 같은 원리로 먹이가 적어지니까 얘가 감소하겠죠. 그럼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먹이가 적어져서 얘가 또 감소하고 얘가 감소했기 때문에 안 먹으니까 얘가 증가하고 그래서 결국은 회복된 안정 상태가 된다. 이런 그냥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안정된다. 생태계는 물질 순환과 에너지 흐름이 원활해야 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가 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생산자의 물질 생산, 소비자, 분해자의 물질 소비가 균형을 이루어 물질 순환이 안정적이고 먹이 사슬에 따른 에너지 흐름도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음 에너지 생물 다양성으로 가볼게요. 프린트 120쪽입니다. 여기만 5분이면 끝나요. 뭐 중요한 내용들이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배웠어요. 그냥 생물이 다양하다 그게 아니라 생물 종도 다양해야 되고 그 종들 안에 유전적으로도 다양해야 되고 생태계도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에는 세 가지 개념이 있다는 거.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은 같은 종 안에서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 왜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크기 때문이다. 두 번째, 종이 다양해야 된대. 한마디로 다양한 종이, 생물 종이 다양해야 된다는 얘기고 왜냐하면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먹이 사슬도 복잡해지고 평형이 잘 유지될 것이다.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종이 많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종의 분포도 비율이 고를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가와 나를 보면 A, B, C, D 네 종이 다 있는 건 똑같은데 얘는 다 골고루 있는데 나는 보니까 A종이 너무 우세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가가 더 생물종 다양성이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뭐 생태계 다양성은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야 다양한 환경에서 사는 애들이 많아지고 그래야 종 다양성이 높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읽고 넘어갈게요. 사막, 초원, 산림, 특지 등 어느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생태계의 다양함을 의미하는데 대부분 열대우림 및 종 다양성이 높다는 거. 그렇다고 열대우림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막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사막에 사는 애들이 또 살 테니까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비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양성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이 다양하다는 거니까요. 생태계 다양성은 강수량, 기온, 토양 같은 비생물적 요인과 관련이 깊다.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비생물적 환경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생태계가 다양해진다.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다양한 환경 조건이 존재하므로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여 다양한 종을 나타내고 그 결과 다양한 종이니까 유전적 종 다양성 높아지는데 또 다양한 환경에
한 종에 적응하다 보면은 이쪽에서는 이래주고 저쪽에선 저래주고 그런 유전적 다양성도 증가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생물적 다양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을 나눠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왜 중요하냐? 일단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만 생태계 안정된다는 거. 생물 다양성이 유지되는 생태계는 아까 봤었죠. 교란이 있어도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해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하고 그다음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생물 다양성이 있어야 우리가 생물 자원을 잘 이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직접적으로는 식량, 산림, 의약품으로 쓰고 간접적으로는 뭐 토양, 식물의 뿌리와 흙 속의 토양, 뭐 이런 애들 홍수도 예방된다는 거, 식물 분집이 뭐 방풍, 뭐 냉각 효과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유해 오염물질을 흡수하기도 하고 휴식도 제공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간접적인 이용과 그 다음에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과학의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극한 환경에 살고 있는 효소들이 또 실험실 안에서 다양한 실험에 쓰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없어요, 거기서는.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존해야 된다.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왜 생물적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지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되겠죠. 첫 번째, 서식지가 파괴되고 단편화된다. 파괴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단편화가 뭐냐면 도로나 택지 개발 등으로 대규모의 서식지를 그냥 분할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길을 하나 내서 여기와 여기가 분할되는 게 이것도 굉장히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불법 포획과 남획은 포획이 금지된 것을 포획하면 불법 포획이고 포획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잡으면 남획입니다. 외래종의 도입, 그 다음에 환경오염 등이 있다. 아까 본 것 중에 다른 것들은 그냥 뭐 보기만 하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서식지 단편화가 왜 그렇게 큰 영향을 주냐? 일단 서식지는 이렇게 살던 서식지가 이만큼이 뭐 공사를 통해서 건물을 져서 파괴되는 것만큼 여기 길 하나 내는 게 면적으로 따지면 얘는 뭐 별로 파괴 안 됐네 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게 큰 그 생태계 다양성 감소의 원인이래. 왜냐면 여기를 보면은 서식지가 고립화되면 실제 감소되는 면적은 크지 않아도 가장자리의 길이와 면적이 늘어난 이런 가장자리에는 생물이 보통 안 살잖아요. 숲 속으로 들어가야 잘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깊은 숲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지의 경우는 서식지가 굉장히 적은 철도만 이렇게 철도와 도로가 생겼지만 거의 서식지가 64에서 뭐 8.7 뭐 이런 이렇게 합치면은 뭐 34.8 헥타르로 이렇게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는 것. 즉 서식지가 또 분할되면 생물 중에 이동이 제한돼서 고립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식지 고립화가 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큰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식지를 보존하자 이제. 다양성을 보존하려면 아까 서식지가 파괴된다 그랬으니까 보존하자. 단편화된 거를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연결이라도 좀 시켜주자. 좀 연결 통로라도 해주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그 다음에 파괴하지 않게 보호구역도 지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환경윤리 강조해서 나를 포함 우리 사회 구성원의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달리하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생태 통로를 만든 예를 보면은 뭐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고 생태 도시, 뭐 바람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환경 문제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이 할 일도 많지만 사실 국제적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나라마다 국민들에게 어떻게 국민들을 계도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그 정책들을 만드냐에 따라서 달려있기 때문에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다양한 협약들이 있다. 협약은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약속을 협약이라고 하죠.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이거 뭐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람사리 협약은 좀 유명하니까 그냥 람사리 협약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정도만 알아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